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1월 8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을 하고 있죠. 특히 금년 들어서 그 분출의 강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종합지수 대망의 3,000포인트를 별달리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시원스럽게 돌파했을 때에도 상당하다. 굉장히 힘이 세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더 강하게 분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현재 종합지수 현재 위치가 결코 낮지가 않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종합지수 무려 전일 대비 3.8%나 포인트로 봤을 때는 100포인트가 뭡니까? 115포인트 정도나 초급등하는 모습. 이건 믿어지지 않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과거 이런 정도로 올라간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저 밑바닥에서 올라온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종합지수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거의 2, 30년 내 최고치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전에 삼성전자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 자, 오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미 500조와 본주만 따져도 500조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 또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위치가 이건 오히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기는커녕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탄력적으로 무려 7% 넘게 그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요. 자, 이 효과와 관련돼서는 이런 현상과 관련돼서는 작년 10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마른 장작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세는 점점 넓어지고 매도세는 강해진다. 즉 현재 매도세라고 하는 물기가 말라가서 마른 장작처럼 훨훨 살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마른 장작 효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러한 마른 장작 효과는 삼성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변에 다른 대형주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LG화학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카 호재가 나오면서 현대차마저도 급등하는 모양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만히 보면 LG그룹도 전반이 다 괜찮고요. 또 SK그룹도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견인하는 그 주역들을 보면 면면이 4대 그룹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과 관련된 또 어마어마한 어떤 대변화가 있는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 거대한 어떤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우리나라 시장은 두 가지 관점으로 크게 현재 상승의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바이든 효과는 이제 차치하고요. 우리 시장, 우리나라 산업,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에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자, 우리나라는 미래 산업 구조를 위한 4대 그룹 중심의 산업 구조의 체질적 변화가 있는 것이다.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변화는 거의 혁명적이죠.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판단되는 대변화가 어, 우리 증시에서 현재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른바 삼성전자 완탑이죠. 완탑 플러스 4, 4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현재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것을 전 시장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의 골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바로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또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있는데, 자, 오늘은 네이버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숙제였었죠.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까지 현재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완성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들 종목은 단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 시세 분출은 단기 시세 분출이 아닌 매우 추세적이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거대한 변화와 맞는 그런 분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종목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이들 종목을 통해서 계속 정진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아직도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흡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들 종목에 초점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맞춰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의 맥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건데, 특히 수급과 관련돼서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짤막하게나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자,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다소 좀 미진한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돼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시장은 4대 그룹주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그 배경이 뭔지, 그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파악해 두시면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것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됐을 때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사실 그 전부터 네이버에 대해서 드리려고 했던 건데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오늘 네이버가 급등을 해요. 그렇다면 네이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상 오늘은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차이, 그 차이를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이들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대략적으로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시장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0-0532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부터 항상 그렇듯이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미국 대통령이 최종 확정이 됐죠. 의회에서 말이죠. 자, 이 트럼프의 목리대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이드노믹스가 이제 개막을 했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개념상으로 바이드노믹스는 세 가지로 이제 그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팽창적 경기 부양, 즉 초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하는 것. 두 번째, 친환경, 당연한 것이고요. 자, 친환경의 최대 수혜주는 그쪽 분야, 특히 미국 시장에서 단연코 1위를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부분에서 말이죠. 한화솔루션이 된다. 한화솔루션. 그리고 자유무역은 지금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크게 거창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유무역으로 회귀될 것이 명약 권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정책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초급등하고 있다는 건 다소 부담이 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는 오르고 그리고 그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증시라고 하는 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자, 미국에서 IT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듯이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또 급등을 했고요. 7.9%나 올라갔어요. 자, 애플 같은 게 어제 급등을 했던 건데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으로 올라서서 시장 흐름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9조 원인데요.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다소 좀 모자르죠. 또 개인적으로는 한 9조 8천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했던 건데 그에 거의 7 내지 8% 정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가 또 한 가지는 연말에 되게 되면 각종 보너스 등의 임금 일회성 비용이 이제 나갑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고 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환율이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환율, 좀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환율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면 수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진이 많이 깎이게 된다는 건데 실제로도 그것이 작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지난 4분기의 실적, 영업이익이 약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측면이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은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작년 한 해 영업이익 총 규모가 당초 37조 정도 예상했던 건데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36조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36조. 자,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금년부터는 특히 반도체, D램 쪽에서 D램가가 급등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D램뿐만이 아닙니다. D램 외에 비메모리,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및 또 다른 칩 분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어쨌든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 부분에서만 메모리 분야에서만 그 영업이익 규모가 적어도 30조 내지 35조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고 거기다 비메모리 쪽에서 한 5조 정도 이상 그렇게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이죠. 연간 단위로 12조 이상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가전 부분이 있다면 TV나 가전 부분 자, 이런 부분까지 합친다면 금년 일반적인 영업이익 예상폭은 45조 정도인데 지금 D램의 가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50조가 넘어갈 소지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파운드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칩 분야의 성장 속도와 또 그와 관련돼서 실적 부분이 그동안 미진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에서 내년 실적은 바로 역사적인 최고 실적 58조 9천억을 뛰어넘는 그 실적 바로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모두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그런 실적의 폭발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야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또 외국인들이, 잠깐. 외국인들이 오늘부로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죠. 7일 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라고 봤었고요. 그랬을 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것도 차익이 아닌 비차익 매도가 나왔기에 그 매도는 단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보세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갔죠. 프로그램 매수, 그것도 비차익 쪽으로만 1조 1천억이나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점이나 상황을 벗어난 상태 하에서는 외국인 매수는 중간중간 단절될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하는 그런 상황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래서 금년에 삼성전자 뭐 10만 원 정도가 아니고요. 금년에 12만 원 넘어 15만 원 내지 내년 정도 되면 20만 원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20만 원도 약과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말이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도 매수입니다. 지금도. 물론 단기적 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기적 관점은 절대로 매수할 수가 없죠. 장기적 관점에서 길게 보고 정석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시간이 걸렸네요. 자, 그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작동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어찌됐든 뭐 별로 나쁘지 않은 선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바이든이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을 발판 삼아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바이든 시대가 앞으로 4년 동안 지속될 것이니 적어도 절반 정도 기간 동안은 계속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급변하는 수급 구도입니다. 이거는 마치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개이들이 거의 5천억 정도, 기관이 어제 또 1조 넘게 순매수하더니 오늘은 또 1조 가깝게 순매도. 또 최근에 미온주로 나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1조 4천억 정도나 초대규모로 순매수한다는 것. 서로 치고받고 한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반 개미, 동학개미죠. 또 외국인도 기관도 어떤 특정 주체가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웬만하면 팔지 않고 웬만하면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차 매도세는 약해지고 매도세는 강해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른 장작 효과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은 다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코스닥은 현재 일반 개인들만 일방적으로 그것도 연속적으로 오늘까지 7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스피와의 근본적인 수급상의 대차, 큰 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코스닥에 특히 일반 개인들, 단타 성향의 일반 개인들 특히 선호하는 파트가 바이오 파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바이오주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 앞으로도 마찬가지의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해서 이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왔습니다. 1090원. 이거는 아마도 원달러 환율에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아마 중국의 미중 관계가 다시 조금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좀 반응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WTI 가격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게 정상입니다. 베이시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수급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국인들 매수인데 그 외국인의 매수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 중 비차익 매수가 한꺼번에 집중해서 들어왔다 하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매수는 앞서 얘기했던 바이든 시대,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된 현재 D램의 슈퍼 사이클 및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초호황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매우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하는 것까지를 설명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장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시장 특징도 잠깐 봐야 됩니다.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고, 이건 이제 말씀드렸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강하죠.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학개미가 여전히 슈퍼파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휘할 건데요. 두 가지로 이구나 두 가지 동학개미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그 전처럼 중소형주 위주로 단타, 내지 중기 투자를 하는 그러한 소그룹이 있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동학개미들은
규모도 크고요. 장기 정석 투자하는 삼성전자를 그 위치가 상당히 높은데도 매수할 정도로 장기적 관점으로 또 그 규모도 큰 그러한 약간 큰 손 성격의 동학 개미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양쪽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동학 개미들은 코스닥의 중소형 개별 종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이 아닌 장기 정석 투자,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해서 현재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중 4대 그룹주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리고 바이오주 약한 것은 코로나19, 코로나 문제가 지금은 아직은 창궐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종식되겠죠. 그와 관련된 기대가 깔려있는 상태로 간다면 더 이상의 바이오의 단기적인 모멘텀은 약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 기술력과 관련된 가장 믿을 만한 종목으로 일컬어지는 종목이 바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외국인까지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오스코텍이라는 여기 인상과 관련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종목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도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적당한 한계를 두고 종목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자,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이것도 잠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대차가 애플하고 애플카 개발 협력을 협의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대차 그룹주들이 뭐 대거 급증을 했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그 과거 석유 원료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사실은 거의 정상급의 업체입니다. 근데 애플은 솔루션 업체죠.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즉 미래차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IT 솔루션이 결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필이면 또 현대차예요. 그것은 정의선 전 회장의 모빌리티라고 하는 미래의 새로운 개념에 어느 정도 애플이 동조하는 측면이 있다. 어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솔루션 업체가 갑작스럽게 애플카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세운 데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중 가장 빠르고 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분야가 미래차 분야입니다. 미래차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도 폭발 지경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에 애플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가장 빠른 분야가 미래차입니다. 거기 한가운데에는 또 2차 전지가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동차, 미래차의 개념에는 이런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 상당한 변화죠. 즉 자율주행차까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보다 현실화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거죠. 현재까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까지 된다고 했을 때 그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고 물론 이동도 되지만 이동수단 외에 그 공간 내에서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는 휴식이나 향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생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선 회장이 주창하는 모빌리티의 개념입니다. 움직이는 것 그리고 움직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유하는 그런 개념이 모빌리티 개념이고 바로 거기에 동조하면서 지금 애플이 현대차에 낙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랬을 때 현대차는 현재 단순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솔루션 업체로 토탈 솔루션 업체로 진화하는 이른바
현재 사업 구조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원래 옛날 하나케미칼이었었던 건데 뒤에 솔루션자 붙여지잖아요. 그리고 또 LG화학의 지금 뭡니까 2차 전지 분야가 독립돼서 만들어지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말이죠.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즉 현재 제조업체에서 토탈 솔루션 업체로 진화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SK그룹에서 미국의 수소업체 플러그 파워 지분 9.9% 1조 6천억 정도 투자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죠. 자, SK가 차세대 에너지 쪽에 그 수소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도 SK그룹에서 한단 말이에요. LG전자가 또 얼마 전 뭐 마그나와 합작사 설립한다는 것도 상당한 이슈였던 건데 더 나가서 미국의 AI 인공지능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도 있죠. 또 하필이면 LG전자입니다. 다 4대 그룹이죠. 그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대 그룹 천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기,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그룹도 다 날라가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유야, 또 위니아, 글로비스.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LG그룹의 LG전자, LG노텍, LG화학,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LG에너지 솔루션, 또 SK그룹도 다 하이닉스, 심지어는 SK텔레콤, 또 SK이노베이션, SKC,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현재 날아가고 있는 그 어떠한 종목보다도 심지어는 탄력적인 개별 종목보다도 이들 종목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하필이면 이들 중 모두 4대 그룹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4대 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3대 내지 4세대로 경영체제가 넘어가 있는 매우 젊은 오너를 현재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 최태원 회장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196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2세거든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일할 때고 그 사람은 원래 또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활력이 넘치는 오너를 이제 갖고 있는 상태가 됐다 하는 거고요. 그들 각자 각계 4대 그룹은 모두 오픈 이노베이션, 즉 모자라는 부분은 해외에서 M&A를 하거나 또는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협력을 하거나 또는 인력을 수혈하거나 기술을 사오거나 외부 수혜를 통해서 경영 역량, 기업의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그 힘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강력한 현재 이끌고 가는 드라이브, 이끌고 가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이 그렇고요. 그 이재용 회장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현재 그러한 미래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LG도 마찬가지. 구광모 회장도 상당한 추진력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전에는 그 4대 그룹이 각계 따로따로 거의 경쟁하는 듯이 다소 반복도 하며 그렇게 체제를 유지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경쟁도 경쟁이지만 또 어느 정도 동맹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죠. 그래서 정의선과 이재용과의 어떤 만남 그런 것을 통해서 삼성 SDI의 현재 현대차가 삼성 SDI 발주를 하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만 발주한 게 아니죠. 일단 SK 이노베이션한테 1차 발주를 하고 2차 발주 대상은 LG화학이고 3차 발주 대상은 삼성 SDI 같은 이런 식으로 국내 4대 그룹 3대 메이커에 골고루 현재 발주를 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식의 협력 체제 내지 이것을 더 크게 보면 동맹 체제 미래차에 대한 K 미래차에 대한 국내 4대 그룹의 동맹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구도를 현재 그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4세대
로 넘어가면서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각계 그들 수장들끼리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상당한 추진력이 있다, 미래지향적인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본래 전통 산업 구조에서 이제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미래 산업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 어떠한 나라, 현재 설사 미국과 뭐 일본, 유럽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 미래 산업 구도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이다. 전통 제조에서 IT 하드웨어 쪽으로, 또 IT 하드웨어에서는 뭐 반도체가 세죠. 최근에 신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바이오까지 제반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착착 현재 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함유하는 단어가 솔루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웬만한 업체들이 다 솔루션처럼 붙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조에서 이제는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또 모든 시스템까지 다 포괄하는 솔루션 업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건데, 이 4대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 4대 그룹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겁니다. 똑같은 통신 관련주인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죠. 지금 KT가 움직이는 것과 SK텔레콤이 움직이는 게 다르죠. 그리고 똑같은 2차전지 소재 중 현재 일진머트리스가 움직이는 것과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박을 하고 있는 SKC가 움직이는 게 전혀 다르죠. SKC가 훨씬 더 탄력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4대 그룹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는 그룹 파워를 갖고 있는 포스코의 포스코 케미칼 보십시오. 포스코 그룹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기에 더욱더 그 성장성과 그리고 그 안정성까지가 담보된다는 것이 배경이 돼서, 또 실제로 그만한 기술 개발력을 갖고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해서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및 또 그것을 투영하는 증시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 발전 정도가 아니라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대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개괄적으로만 양쪽 회사의 각 부분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공통점은 두 사람이 삼성 SDS 출신이죠. 그것도 공통,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죠. 한 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것이 좀 있고요. 재밌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4차 산업 중 인터넷 부분,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털 서비스 검색 부분이죠. 검색 부분은 당연히 네이버고, 그리고 SNS 부분은 당연히 카카오톡에 거의 2인 지하죠. 절대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바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부분 최강 네트워킹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를 락인 효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 이런 어떤 대기업도 그 장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도 그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부대되는 다양한 솔루션 사업과 또 관련된 계열사를 아주 복잡하게 거느리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아주 재밌게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이제 네이버의 이해진 그 창업자의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공략하기보다 연계하면서 공략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지금 카카오는 좀 저돌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매출 측면에서 또 영업 이익 규모에서 또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네이버가 낮습니다. 자, 광고 부분에서 네이버가 훨씬 더 낫죠. 광고 부분에서는 그래요. 카카오 새로 신개념의 광고 분야도 네이버가 셉니다. 카카오는 그 분야에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요. 게임 분야에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셉니다. 월등하게 세죠. 게임 분야, 게임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서도 카뱅이 있듯이, 카카오뱅크가 있듯이, 핀테크 분야에서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훨씬 더 빠르고, 그 범위도 훨씬 더 큰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역량도 더 커 보이고요. 또, 결제수단, 카카오페이가 있고 네이버 페이가 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더 셉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네이버 페이도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격차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제반 콘텐츠,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요. 특히 음악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 카카오가 압도적이죠. 멜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웹툰도 떠오르는 콘텐츠인데 웹툰만 본다면 카카오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캐릭터 사업 부분에서는 역시 카카오가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떡이 큰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현재 앞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요. 또 그와 관련 택배 분야에서는 비슷한데 카카오가 조금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더 미래지향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시장을 놓고 볼 때 국내 시장이나 국외 시장,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국외 시장까지를 봐야 되거든요. 해외 시장의 저력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라인도 있고 동남아에서의 그 라인의 그러한 그 이용자들의 범위도 있고요. 해서 네이버가 훨씬 낫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토탈해서 보게 되면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또 속도, 경영 성과와 관련된 그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빠르죠.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근데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월등하게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장기 성장성까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거기에는 AI나 클라우드 같은 솔루션 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시장도 네이버가 가질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더 크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 관점,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는 역시 현재 카카오가 우세하고요. 그래서 주가도 카카오가 먼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장기적으로 봅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는 정보가 다 장기죠. 장기 정수 투자. 앞으로 뭐 3년 후, 5년 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마음에 닿는다는 거죠. 뭐 카카오가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카카오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했을 때 제 성격상 네이버가 조금 더 마음에 든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었고 제시해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그 사업 파트, 또 경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식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그 차이,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지 않고 좋고 이렇게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얘기할 게 참 많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동감하시거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